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매일 정리 시간이 말이죠. 오늘은요 빈출 문제, 자주 나왔던 빈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볼게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고, 그래서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다른 말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벌써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에워싸여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맹지가 되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맹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른 땅을 건너지 않고서는 도로와 연결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도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농임, 택지, 농지, 임지, 택농임, 이걸 묶어서 용도지역이란 말을 쓰죠. 근데 용도지역이 나왔는데 용도지역이 나올 때 용도지역 이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후보지가 맞는 말이 되겠죠. 이에 비해서 또 이행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나오는데 내에서 간자가 아니고 내라는 말이 붙었다. 그때는 이행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행지와 후보지는 현재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용도 전환 중인 땅이지,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됩니다.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만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차이점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낮이 나왔네요. 낮이는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맞죠? 근데 보통 어떻게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느냐? 사법상 권리인데 사법 앞에 공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공사법상, 여러분 공법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이지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지의 반대가 건부지가 있었죠, 여러분. 건부지의 경우와 나지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히려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있겠죠. 그럼 건부증가의 예가 어떤 경우죠? 첫 번째,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 두 번째,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의 건부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등은 건부지의 가치가 오히려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지번. 자, 지번 나왔고요. 등록단이 나왔죠. 그럼 등기 등록의 단위 지번 이 말 나오면 필지가 답이죠. 그래서 필지는 법적 개념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포락지 나왔습니다. 포락지는 물에 잠긴 내 땅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이때 물에 침식되어 이 말을 바꾸면 지반이 절토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그러니까 전부 문장 표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물에 잠겼다고 나오면 뭐다? 포락지가 된다.
근데 여기서 절토의 반대가 뭐죠? 성토죠. 근데 포락지는 성토하더라도 한번 소멸된 사건은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4번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자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그럼 660 이하고 3계층 이하까지만 본다면 얘는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 중에 하나가 답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 나왔거든요. 학생 또는 직장이 나왔다면 다중주택이 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660에다가 3계층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붙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이 말이 붙었다. 그때는 다가구 주택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660 이하, 3계층 이하까지만 보면 다중이와 다가구죠. 그런데 그 뒤에 학생 또는 직장인 붙으면 다중이. 근데 뒤에 19세대 이하가 거주 붙으면 다가구.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자, 부동성 나왔죠? 그럼 부동성은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을 자, 국지 나왔고요. 국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부동성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 뭐 임장 활동, 정보 활동 이런 말이 붙는다거나 또 뭐 지역 분석,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지역 특성 갖도록 하면 자 부증성 나왔죠? 그러니까 소유욕,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킨다. 왜? 희소해지니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하고 귀한 희소한 땅을 나만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소유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다. 또 토지용을 집약화란 말 나오면 집약도가 커진다, 집약화된다, 무조건 부중이 답이에요. 또한 개별성 나왔죠?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니까 이질품이고 이질품의 경우니까 상품 간 대체가 곤란할 것이며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보인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았고, 자, 6번 노동자 소득이라든지 소비, 신규 등은 유량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산, 자본, 통화량은 절약 변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자가 통보인 절약 변수의 암기법이 제자가 통부인이에요. 그럼 제가 뭐죠? 재고,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치, 가격, 통은 통화량, 부는 부채, 이는 인구가 되겠죠? 절약 변수. 7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여러분 봐봐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증가한다면 다른 말이 없어도 무조건 양은 증가합니다. 양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어디가 더 크다, 어디가 더 작다 이런 말이 없다면 가격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할 수 없다. 그걸 좀 더 예쁘게 포장을 하니까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 공급의 증가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수요와 공급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없고 양은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이럴 땐 거꾸로 가격은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양은 정확히 할 수 없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죠. 그럼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 말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거예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비탄력,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 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작다 그랬죠? 이거 약간 뒤집어 볼게요. 만약 B자가 없었다. 그럼 탄력적이다 나왔다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이라고 했다면 더불어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이면 일단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전 탄력이라고 서 있었다. 그 완전 탄력 나오면 일단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은 불변 맞죠. 그런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물건이 귀해진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실 때 특히 탄력성 부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 그럼 탄력이에요. 그런데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면 비탄력이고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뀌면 단위 탄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복잡한 문장을 문장으로 외우려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무조건 가격과 양 두 가지만 비교하자. 그래서 양이 많이 바뀐다, 탄력, 양이 적게 바뀐다, 비탄력, 가격 바뀐 만큼 양 바뀐다, 단위 탄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지문. 어느 부동산과, 자, 대체재가 출현. 그 말은 대체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당연히 커지죠. 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맞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의 결정 요인. 암기법 뭐였습니까? 주장세수면, 신수비탄 이해용, 신수비탄 이해용. 이게 어떤 뜻이죠? 자, 주는 뭡니까?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장은요,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성 크고요. 또 세는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수요가 공급보다는 탄력성이 커지고 신규 부동산 수요가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 탄력성 커지고요. 값이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서 주장세수는 신수비탄 이해용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10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인 순환의 모습을 보인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나왔는데 뭔가 규칙적이다, 주기적이다, 일정하다, 곧다고만 붙잖아요.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상향은요. 매도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이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게요. 상향의 반대가 하향 아닙니까? 만약 상향이 아니었다. 거꾸로 하향이라고 나왔다. 그럼 하향 국면 나오면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중시된다라고 나올 것이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향과 하향이 정반대니까 상향 내용만 정확히 기억해 놓고 하향 나오면 거꾸로 뒤집으면 될 것이지 상향 따로 하향 따로 회복 따로 후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열정적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